곤잘레스 가족은 필리핀에서 호주로 이민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테디와 어머니 마리 로이바, 그리고 두 자녀 세프와 클로디는 필리핀 바기우에서 나름 저명한 가족이었습니다. 1990년 필리핀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고 곤잘레스 가족의 집도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세프는 발이 돌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지진 이후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고 호주를 택해 그곳으로 이민길에 오릅니다. 호주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죠. 곤잘레스 부부는 엄격하고 독실한 사람들로 아이들의 학업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부부는 세프의 학업 성적이 좋기를 바랬지만 그의 성적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트러블이 있었으며 여동생 클로딘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남자친구를 인정해주지 않았기에 타 지역으로 학업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했었답니다. (2001년 7월) 뉴사우스웨일스주 노스라이드. 힘든 10대를 거쳐 성인이 된 21살의 세프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정이 되기 조금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즐거웠던 기분에 여운을 가진 채 현관에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채 쓰러져 누워있는 아버지 테디, 어머니 메리, 그리고 여동생 클로딘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벽에는 K로 시작하는 단체의 명칭으로 서명된 아시아인은 떠나라 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프는 긴급번호를 누르고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들은 집안의 상황과 숨을 거둔 세 사람을 살폈으며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 세프도 관찰하였죠. 그의 옷에는 거의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고 신발이나 바지에 약간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프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극도로 흥분하거나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세프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저 차분하게 어떻게 집에 왔고 어떻게 가족들을 발견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주변 이웃들에게 질문을 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을 때 듣게 된 이야기로 세프가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출동 당시 그의 옷에 남아있던 흔적은 세프가 이웃에게 말한 사실과는 달랐죠.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중에 가족들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때 세프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입니다. 장례는 조용했고 엄숙했습니다. 세프는 추도문을 천천히 읽고 눈을 감더니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맨이 부른 원 스위트 데이라는 노래를 반주도 없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고인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노래였을까요? 저는 가만히 상상해보는데 어쩐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경찰은 그를 의심하며 그와 가족 관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곤잘레스 부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엄격한 부모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세프를 옥죄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가족들과 다툼이 있었고 성적이 좋지 못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이웃이 그가 오후 7시쯤에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도 받았죠. 그와 식사를 함께 했던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오늘 하루 종일 블랙타운 드라이브 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세프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함께 했던 친구에게는 오늘 하루 종일 블랙타운 드라이브 했잖아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날 오전 집 앞에 아버지의 의뢰인과 이모가 차량이 서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친구에게 말했던 알리바이는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황과 제보들로 그가 사건을 저지르고 범행 무기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프가 자신이 경찰에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승용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부모님의 차를 팔기 위해 광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세상에 없는데 슬퍼하는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은 소름이 끼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알리바이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2002년 6월 13일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3명을 해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의 물건들은 압수되어 수사가 들어갔고 그러다 세프가 독성이 있는 식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연구했으며 같은 해 어머니를 도구로 해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몇 개월에 걸쳐 미리 계획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004년 그의 재판이 열렸고 최종적으로 그는 9월 17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3번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베이비 페이스 킬러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다루었었죠. 그 가족과도 비슷한 부분이 부모님이 학업과 행실에 엄격했었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든 생각이었지만 타국에 나가 더 잘 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랬을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니 참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그가 과연 엄격한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서 그랬을까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장례식장에서 대뜸 노래를 불렀다는 걸 보면 많이 결여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진 당시 쓰러진 아들을 구한 아버지는 감히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곤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며 마지막을 견뎌내셔야 했을까요? 세프는 가족의 재산에 접근 불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노렸던 부분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미 나서 참 행복한 앞날을 꿈꿨을 텐데 아들도 잘 살고 딸도 잘 되고 자신들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랬을 텐데 아들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체포와 형벌이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기를 바라고 재산에 손댈 수 없다는 사실에 세프가 절망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해하고 장례식에서 무반주로 노래까지 부르며 그들을 기만했던 세프 곤잘레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